이번 시간부터는 보건간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교육이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건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정의를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골라주셔야 돼요. 왠지 이거 같아 라고 고르는 순간 오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간호학은 정말 딱 정해진 이런 정의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만 하면은 바로 막 답이 눈에서 슉슉슉 들어오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교육이 뭔지 살펴볼게요. 보건교육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염된 물 먹지 마세요. 지금 식중독이 유행하고 있으니 뭐 오랫동안 음식 두지 마세요. 그럼 식중독균 생겨요. 이러면서 지식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 걸 바로 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금연 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금연합시다. 그래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이래가지고 태도가 변화되고 실행되는 여기까지 이런 거를 다 보건교육이라고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교육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 그게 바로 보건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같이 신경 써주고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다 같이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 스스로 전부 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도 변화하고 담배 안 피고 뭐 절주하고 태도 변화와 실행을 시키는 이런 걸 바로 다 보건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하려면 보건교육가들이 어쨌든 교육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건교육만 전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병원에도 있고요. 보건소나 복지관 이런 쪽에서 보건교육만 특별하게 실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이거죠. 지식을 알려주고 태도 변화와 실행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건교육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죠. 교육 대상, 교육 장소, 교육 매체, 뭐 내용, 시간 이런 거 전부 다 고려해서 해야겠고 또 교육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흥미거리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답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막 어려운 내용보다는 좀 재구성해서 쉽게 풀어주고 또 학습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줘야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이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그리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도 해주고 못 따라간다면 다시 재구성하고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사람들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고 개인차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별에 맞춰가지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보건교육가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학습 환경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는 한 번에 이해를 잘하고 누구는 끈질기게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장기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또 선호하는 거, 뭐 경력,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뭐 성숙도, 동기, 흥미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에 영향이 많이 가겠죠. 또 환경 같은 경우는 조명, 어두컴컴한 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좀 밝고 환하게 또 환기도 잘 되고 공간도 쾌적하고 또 뭐 자원이라든가 뭐 교사 스타일, 뭐 시간, 기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학습에 영향이 많이 갈 거예요. 다음은 보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다음은 이런 특징이 있는 교육 방법은 뭔가요? 하고 고르면 이건 무슨 교육이다. 이건 면담이다. 이건 강의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고 특성을 이해하는 이런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교육 방법이 있는데 요런 것들 교육 대상자의 수나 아니면 뭐 난이도, 뭐 문화적 배경, 뭐 관심, 지식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맞은
교육 방법 이걸 골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크게는 면담하고 강의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담 같은 경우는 1대1 개별 교육, 맞춤 교육, 일명 과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면담은 1대1로 맞춤식으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명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걸 강의라고 하죠. 일방적으로 선생님만 말을 하고요. 집단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 형태에 따른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식, 교훈식이라고 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를 말을 하죠. 그래서 장점은 정말 많은 교육자 대상으로 막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막 반짝반짝 선생님 뭐예요? 이러면서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요. 당연히 앞에 사람이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 누구는 못하고 누군 뒤처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교훈식 이런 강의의 대표적인 거는 강의, 포스터, 방송 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죠.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화식, 왕래식,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또는 소크라테스식,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토의 학습했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누구 생각해볼까? 이러면서 서로 왠지 선생님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교육 방법인데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1대1로 맞춰가지고 하는데,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한 사람 앞에 올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강의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막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화식, 왕래식, 소크라테스식 대표적인 거, 면담, 상담, 방문교육. 그래서 얘들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집단교육이냐 개별교육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수한테 저렴한 시간과 비용으로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가르쳐요. 근데 대신에 효과가 떨어지고요. 개별교육 같은 경우는 과외, 맞춤식 교육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대신에 많은 인원과 시간, 돈 이런 게 들고요. 그리고 1대1로 하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건 비밀도 잘 지켜줘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런 식으로 막 훈계하고 설득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도 그냥 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말장난처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요. 이게 상담자하고 피상담자, 대상자, 피대상자 이런 게 나오는데 요런 게 되게 말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자, 면담자라 하면은 말 그대로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를 말을 해요. 근데 요 앞에 피자가 붙으면은 상담받는 대상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을 털어놓는 사람,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면담자 또는 상담자의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왠지 상담자 하면은 내가 상담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상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피상담자의 감정을 수용하는 거고 대상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다르고 아달라서 아깝게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집단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아까도 계속 봤었죠. 집단식 교육, 일반식 교육의 대표적인 예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강의를 고르시면 돼요. 이건 진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자 정말 일방적으로 교육자만 계속 떠들어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장점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다수의 학습자를 진짜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강의실만 크면은 10명이든 100명이든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 내용도 똑바르게 정의를 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끔은 학습 흥미 환기를 시켜서 학습 동기도 유발하기에도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수동적이죠. 교사의 사전 준비나 능력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달라지겠죠. 막 어떤 사람들은 쪽집게 선생님 이러면서 진짜 인기가 많고, 어떤 선생님은 너무 졸려 이래가지고 인기가 없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능력에 따라 이게 학습 효과가 많이 좌우되고, 또 강의가 길어지면 다 꾸벅꾸벅 졸고 효과가 떨어지겠고, 또 학습자마다 개인차가 있어도 이런 거 다 일일이 챙겨서 못 봐줍니다. 다음은 집단 토의예요. 그리고 분단 토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걸로 그냥 집단 토의, 뭐 그룹 토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다 보니 능동적이고 서로 협동적이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남을 고려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근데 단점이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면은 산만해져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또 진행자가 막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막 되게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겠죠. 분단 토의는 집단 토의의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더 쪼개자, 1조, 2조, 3조 이렇게 쪼개가지고 집단 토의를 더 확장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협동심을 키우고 또 참여 인원이 많아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토론이 잘 안 되면 주제랑 멀어지고 학습자들이 준비가 없을 경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조가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1조는 협동이 잘 돼서 막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2조는 다 수줍은 사람들만 모여서 되게 조용하고 아무 토의가 안 돼요. 근데 3조는 너무 산만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토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심포지엄이에요. 심포지엄은 키워드만 보면은 전문가예요. 이거는 참여하는 사람도 전문가, 청중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무나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전문가로 이루어져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발표하고 공개 토론을 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제에 대해서 깊게 접근할 수 있겠죠. 다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다 주제도 흥미롭고 다채롭고 또 전체적으로 맥락도 파악하면서 또 전문가가 말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발표 주제가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극소수의 청중만 뭐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배심토의예요. 배심토의는 요 위에 심포지엄하고 비교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둘 다 키워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자 청중은 일반인이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심포지엄은 청중까지도 전문가인데, 근데 배심토의 같은 경우는 찬성 전문, 반대 전문, 그리고 청중은 일반인인 거,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청중이 함께 이렇게 지켜보면서 청중들은 이제 수준 높은 토론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론하는 걸 보면서 비판하는 능력, 이런 것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전문가 위촉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게 되게 심화돼 있는데 여기 찬성 전문가는 당연히 좀 구하기가 쉽겠죠. 근데 일본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구해봐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진짜 천하의 매국노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위촉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전문가여서 상관이 없는데 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론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보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범을 골라주면 됩니다. 시범은 실물 사용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장면을 연출하면서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또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또 직접 학습자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보기로도 많이 나와요.
인슐린 자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교육 방법은 뭐 1번 강의, 2번 시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예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인슐린 자가 주사, 신생아 목욕법, 심폐소생술 요런 거는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겠죠. 보건사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시범인데 그 예까지도 같이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점은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이런 자료 설명하고, 이때 뭐 교구들 준비해가지고 학습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 교정해주고 이러면서 교육자가 많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범은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다음은 사례 연구예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 케이스 보면서 이런 거 관찰하고 토론하고 이런 사례 연구가 있고요. 브레인스토밍도 뭐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뭐 창의적인 회의 또는 팝콘 회의라고 해서 뭔가 톡톡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자유롭게 하는 거. 근데 얘는 고정관념도 없고 제약도 없고 비판도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리고 견학은 직접 가서 보고 관찰하는 거겠고, 세미나는 원장님 세미나, 학회 세미나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이제 공동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네이버 지식 백과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은 이제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에 맞게 연기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전시교육은 가끔 이렇게 액자나 판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 내용 이렇게 쓴 거 보셨을 거예요. 본인들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DP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바로 전시교육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에 활용하기 좋은 매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매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팜플렛, 포스터, 뭐 사진, 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청각적인 거는 이제 듣는 거죠. 뭐 강연, 전화, 뭐 방송, 뭐 라디오 이런 매체들이 있겠고, 시청각적, 이게 가장 효율적인 뭐 매체라고 고르시면 되는데, TV 같은 경우는 시청 자료도 있지만 청각 자료도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뭐 비디오, 컴퓨터 방송 이런 것들은 대중교육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뭐 감염병이 갑자기 돈다 이럴 때 뉴스를 빨리 내보내서 TV나 방송을 이렇게 해주는 게 대중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과정을 볼게요. 크게는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은 평가를 하는 이런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지역사회, 집단,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부, 전개, 정리단계 이렇게 3단계로 해주면 좋고, 또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팀워크 이런 게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건교육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고요. 또 지역사회의 인력과 자원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또 예산을 썼으면은 적절한 평가도 해주고, 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규모라든지 시간 이런 학습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자, 그러니까 수업 받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세워야 더 효율적인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겠고, 여기에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지 두 가지 결과를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도 안 되고 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의 이론과 지식, 기술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쉬운 거, 단순한 거, 친숙한 거부터 하면서 점점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서 청중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시범할 때는 실제로 연습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또 단계적으로 알려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알려주면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실생활과 같이 연결이 되면은 더 재미있게 배우고 의욕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고 실천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야
학습자 행동 변화 이런 게 더 잘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해야 돼요. 계획했을 때 이 목적에 얼마만큼 도달을 했는지, 또 어떻게 잘 전개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나중에 계획에 잘된 거 잘못된 거 적용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단평가예요. 교육하기 전에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업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 준비하려고 진단평가를 하고요. 형성평가는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단계마다 여기는 잘 따라오나 2단계는 잘 따라오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쪽지 시험 보면서 형성평가 하고요. 총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내 시험 보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과정에 따라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하는데, 구조는 이제 뭐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게 잘 투여가 됐는지, 과정은 수업이 매끄럽게 잘 됐는지 이런 거 평가하고, 결과는 목표량이 잘 따라왔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타인과 비교해서 3등 했다, 1% 이내 들었다 이런 거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누구나 다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걸 말을 하죠. 간호조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의 각 과목 꽈락만 면제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요점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교육의 정의라 하면은 이제 지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태도 변화와 실행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목적이라 하면은 구성원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보건교육의 방법은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 실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면담이냐 강의냐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징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교육, 1:1 교육, 어떻게 보면 과외나 뭐 면담, 상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자와 학습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식 교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식 교육, 이 개별 교육은 방법이 효과적인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면담이나 상담할 때는 지시, 명령, 훈계, 설득, 충고 이런 거 최대한 피해주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피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단교육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의, 토론회 등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대상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경제적인데 효과나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학습자들의 잘 따라오는지 이런 게 체크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집단 토의, 그룹 토의예요. 이거는 집단들이 자유롭게 조를 짜서 토의를 하는 뭐 왕래식, 대화식 교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포지엄은 청중, 강연자, 사회자 모두가 전문가여가지고 함께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게 배심 토의죠. 얘 같은 경우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가 나오고 청중은 일반인이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은 인슐린 주사, 뭐 신생아 목욕, 심폐소생술, 혈압 측정하는 방법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술을 알려주는 건데 교육 후에도 실습 시간을 따로 줘서 사람들이 해볼 수도 있고 반복적인 시범도 가능하죠.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인데 이거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로 아이디어 회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세미나는 새로운 이슈나 논문 연구 발표나 아니면 교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공동 토론 및 연구를 하는 걸 말을 하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경험을 하게 해보는 거죠. 뭐 모의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와 비슷한 환경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비슷한 상황을 재현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예상치 못한 모든 다양한 상황은 만들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매체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TV, 라디오,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는 이제 짧은 시간에 확 퍼지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감염병 유행할 때 국민들한테 예방법, 대처법 알려줄 때 매체를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